자, 우리가 이제 실강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정만 보고요. 수업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 2월에는 기초전기전자예요. 기초전기전자하고 회로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전기전자하고 회로이론인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학교 가면요. 아마 제일 많이 써먹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수업 중에서 이 기초전기전자보다 많이 써먹을 내용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니까 이 기초전기전자는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게 설명도 이제 잘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해도 잘하고 설명도 잘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초전기전자가 잘 되면 사실 전기에서 전기전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수준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기초전기전자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많은데 이 기초전기전자를 이해를 잘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좀 자기 거화 돼 주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수업을 해도 전기전자에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뭐 이해를 못 한다라는 수준은 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전기전자 할 때 직류 파트의 이해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류, 특히 RLC죠, 그죠? RLC 파트에 대한 내용도 좀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뭐 전기 쪽의 시험 문제에서 RLC에 대한 위상 지연 같은 게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기초전기전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 딱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앞으로는 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초전기전자입니다. 그래서 기초전기전자인데 이 내용이 다른 그 공무원 수업에서는요, 일주일에 3번을 했습니다. 아니다. 2번을 했네요. 일주일에 2번씩을 해가지고 2개월을 꼬박 해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동영상으로 일단 제공을 해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공무원 수업은 비전공자 대상이고 우리는 전공자들이니까 그래도 그냥 그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쪽하고 다른 내용들을 좀 할 테니까 복습 차원에서 기초전기전자 그 동영상을 계속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로이론은요. 회로이론은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이제 많이 어려워졌죠, 그죠? 회로이론 문제가 재작년에는 진짜 기본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이제 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차 가도에 2차 가도를 열심히 수업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2차 가도의 중간 문제가 사실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수업을 했거든요. 중간에 대한 설명은 하고 다 했지만 그래도 설마 중간 뭐 실건 2개 정도 나오겠지라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중간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니까 이 회로이론 수업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다루게 될 거니까 일단 적어도 회로이론 파트까지는 뭐 작년에 나왔던 거 정도는 이론 수업을 잘 듣고 단원별 문제 풀이만 했으면 풀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장이다 보니까 실수를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학이죠. 자기학이 내용도 힘들지만 문제도 좀 힘들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고난이도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주관식 문제에서 나오는 게 이게 맞나라는 싶을 정도의, 객관식이면 뭐 상관없는데 주관식은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자가 채점을 해서 점수가 좀 나는 예상하고 좀 칼채점을 했는데 예상보다 좀 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자기학 쪽일 것 같아요. 자기는 답은 맞는데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풀었으면 점수가 감점이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기학은 전기하고 전자에서 공통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자회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하는 사람들은 다이오드 파트의 내용과요. 근데 반도체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반도체의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반도체하고 다이오드, 그다음에 트랜지스터의 직류 파트, FET에도 직류 파트, 그리고 이제 오피앰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전자에 대한 그 전기 파트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자는 전체적으로 좀 열심히 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전자가
재작년은 전자시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작년은 그죠? 전자 점수가 너무 적게 나왔어요.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그냥 전기하고 전자가 뭐 비슷한 수준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전자 점수가 너무 적게 나오고 통신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출제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전자는 여전히 많이 나와야 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파트인데 전자를 안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자고, 그 다음에 논리회로는 전기 하시는 분은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이제 좀 적게 나왔고, 전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논리회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나오니까 정리는 좀 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파트, 전기 하시는 분은 전력이죠. 그죠? 그래서, 3월에는요, 이쪽을 수요일 날 할게요. 수요일 날 하고, 이게 월요일 할 건데, 3월에는 월요일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3, 4월에 가면요, 3월에서 6월이니까, 처음 3월은 그런데 4월, 뭐, 5월 해가지고 공무원 수업이 일정이 조금 마무리되면요, 여기는 일주일에 수업을 전자는 2번 하고 전기는 이제 1번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학 할 때는 뭐, 한 이틀 정도를 하던데, 이제 이 뒤쪽으로 넘어갈 때는 한 3일, 일주일에 3일 정도 수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진도는 6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은 어쨌든 이 회로 이론하고 자기학하고 전자회로요. 전자회로에 대한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논리회로까지 해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고, 이 전력 과목에 대한 단원별 문제풀이는 전력 이론하면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같이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 한 6주 정도 하고 시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수업 일정입니다. 수업 일정이니까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잘 안다 못한다를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막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시작하듯이 시작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좀 하다가 좀 필요 없는 내용은 좀 뺄 거고, 그리고 약간 심화를 해야 될 내용들은 조금 더 심화를 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우리 나중에 회로 이론 교재에, 회로 이론도 직류 파트, 교류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회로 이론의 교류 파트의 내용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할 거고요. 기초전기전자에서 다 할 거고, 회로 이론의 직류 파트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로 이론 책을 보면 앞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갈 정도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여기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여기 할 때는 좀 기본적인 거 위주로 좀 더 많이 하는 거고, 조금 이제 회로 이론은 좀 심화됐다라고 생각하고 뒤에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초전기전자를 잘 하시면 아마 학교 가셔가지고 학생들 가르칠 때는 진짜 부담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를 잘 하고 나면 학생들하고 이야기도 좀 잘 하면서 수업을 좀 잘 할 수 있을 형태가 될 거니까 이쪽 파트는 진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업하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할 거라서 가능하면 마이크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어놓으시면 이제 대충 듣다 보면 잡음 많이 나면 알아서 좀 잡음을 좀 꺼주시다가 질문할 때는 같이 좀 열어주시고, 예, 지금 공무원 수업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지명해서 하니까 학생들이 마이크 다시 켜고, 스피커 마이크 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걸려가지고 가능하면 질문을 하면 나한테도 질문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예, 좀 마이크 켜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 많이 할 때 대답을 정답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대답을 해달라는 거 좀 잘 지켜주십시오. 그 대답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일단 듣고요. 어느 정도 수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너무 안 하시면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는데 깊이 해도 안 되는 거고, 모르는데 그냥 막 넘어가도 안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대답을 좀 해주시면 그걸 듣고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했으면 싶어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업 실현하실 때도 아마 현재 수업 실현의 제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하고 교감이거든요. 그래서 발문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의 대상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나도 이렇게 할 건데 라는 것도 그냥 같이 좀 해주시고 받아주면서 그걸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기의 본질 해가지고요. 우리 큰 카테고리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길게요. 일단 목차만 보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 목차를 한번 보실래요? 전체 같이요. 이 책은 타이틀은 기초전기전자인데요. 제가 이 기초전기전자는 사실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기능사 수업을 제가 처음에 수업 진행을 할 때 그걸 했는데 그 기능사 수업을 하려고 고등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대학생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여기에 좀 살을 보태고 하다 보니까 책이 좀 두꺼워졌거든요. 처음에는 요만큼 얇은 책이었어요. 얇은 책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1장이 기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은 실제로 제가 그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정리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전기 직류 파트에 나오는 내용의 다가 1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데 제일 먼저 전기의 본질부터 뭐 용어 정리, 뭐 RLC 거기 뭐죠? 오음의 법칙 정도 해가지고 직렬, 병렬 연결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집어넣은 게 기초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을 집어넣었더니 이제 공무원 수업을 하고 임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가지고 이제 더 추가한 게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은 우리 회로 이론책 있죠. 전공 회로 이론책에 있는 그 기초 파트의 내용들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관련된 전공 서적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2장, 3장. 그래서 2장, 3장이니까 이 2장, 3장은 그냥 반복, 1장의 반복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의 반복 내용으로 이건 직류 회로의 쓰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일 쉬운 파트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 그게 좀 더 어려운 파트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이해가 바탕이 돼서 약간 어려운 건 추가하는 건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려운 걸 추가해 버리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 직류회로에 대한 해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공부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잘 정리를 해서 자기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게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거의 무시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4장이 전자기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무원 구급 시험에 이제 전자기학 문제가 몇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몇 문제씩 나와가지고 그거 좀 보충해 주려고 전자기학의 얇은 부분만 그냥 정리해서 수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내가 자기학 공부하기 전에 예습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우리 3월에 자기학 하니까 그죠? 그래서 예습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적어도 이제 수식을 볼 때 수식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는 여기서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학의 진짜 기초 상식 정도는 여기서 다룰 겁니다. 다룰 거니까 물론 많은 부분이 저 자기학 하면서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누군가들이 시험을 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시간 안 되시면 나중에 자기학 수업할 때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4장은 그냥 넘길 거고요. 자, 5장이 지금 이제 교류회로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바탕이 돼서 교류가 되면 교류하고 직류가 다른 게 뭐가 있죠? 라고 하면 직류는 R,
L, C 소자가 있을 때 R은 R로 봐요. 근데 L은 단락이에요. C는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직류회로 해석할 때는 콘덴서하고 코일은 해석거리가 없어요. 그죠? 단락으로 개방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해석거리가 없이 그냥 R로만 해석을 하면 되는 게 직류라고 한다면, 교류가 직류보다 어려운 점은 이 소자인 거예요. R은 R로 보는데 L은 이제는 그냥 L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저항으로 따져가지고 XL로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C도 C로 보는 게 아니라 저항으로 따져가지고 -JXC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직류가 교류보다 힘든 것은 사실 회로 해석이 아니에요. 회로 해석이 아니라 소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죠. 이거다 보니까 직류회로에는 R만 있으니까 실수만 있어요. 근데 교류회로는 실수 저항도 있고 흡수 저항이 있어가지고 임피던스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일단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류회로를 해석할 때는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내가 이해를 안 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회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회로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임피던스를 이해를 한다는 말은 이 임피던스의 형태가 복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소수 패턴이니까 복소수 패턴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야 되고, 그럼 복소수를 다루려면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패턴이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지금 정리가 잘 돼주고 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회로를 다룰 때 지금 이 파트였어요. 우리가 기초에서 하는 파트, 즉 기초전기전자라고 하는 파트는 사실 RLC 회로에 대한 해석을 깊게 해석해 보자는 것보다는 이 RLC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이 소자들에 대한 것, 임피던스에 대한 것, 그리고 삼각함수라는 다 알지만 기본적인 상식들을 좀 쭉 다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얘들이 자기께 익숙하게 돼야만 회로를 딱 접근을 하면, 회로는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공부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RLC 회로를 하는 데 있어서, 교류 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지는 않게 되는데, 이게 안 돼 있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교류는 아무리 자기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 교류에 대한 것은 일단 이거하고 이게 잘 된 상태에서 교류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회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페이지라는 단어도 나오고 라플라스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공부는 페이지에 대한 해석, 라플라스에 대한 좀 깊숙한 해석은 다 이제 회로 이론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회로 이론에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면서 RLC 소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서 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교류가 지금 현재 5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장은 이런 RLC에 대한 개념이 잘 해결되고 직류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면 과도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과도는 직류 과도가 있고 교류 과도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교류 과도에 대한 해석은 미분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게 교류 과도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이고, 이 직류 과도는 그냥 미분 방정식으로 쓸 수 있는데도 우리는 시정수법이라는 그런 1차 직류 과도는 그냥 시정수법으로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도에 대한 해석을 역시 공부를 할 거예요. 할 건데, 기본적인 과도 현상은 이게 기초하면서 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나오는 과도는 또 회로 이론하면서 한 번 더 이건 과도는 또 들어갈 거예요. 과도 현상에 대한 내용이 이게 기초하면서 그리고 회로 이론하면서 다 할 거고,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파트죠. 그죠? 우리 시험에도 과도는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태고,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과도 그 시정수법으로서 푸는 것보다는 미분 방정식으로 푸는 걸 더 요구를 하니까 미방에 대한 해석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회로 이론에서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시정수법에 해당되는 해석법을 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공부를 좀 해놓고 이제 회로 이론에서 해석법에 미분 방정식 해석법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파트의 내용은 어렵긴 어려운데 패턴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시험 문제로서는 제일 내가 그래도 점수 따기 쉬운 파트입니다. 점수 따기 쉬운 파트니까 일단은 이 파트를 할 때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까지가 우리가 기초에서 그냥 기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소자 L 쪽이죠, 그죠? 그래서 그 L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투포트하고 라플라스가 있는데요. 투포트 회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 라플라스요. 이 라플라스는 지금 여기서는 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회로 이론을 안 배우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간단한 라플라스의 개념을 여기 소개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니까 이건 우리 수업은 아니고요. 이 투포트 회로요. 투포트 회로는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언급은 잘 안 합니다. 희한하게 이제 안 하는데 이 투포트 회로에 대한 기본 해석법이 잘 돼 있어야 회로를 볼 수 있는 눈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공부가 잘 된 사람일수록 얘는 눈에 잘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로를 내가 주도적으로 해석할 때 그 연습하는 게 투포트 회로예요. 그래서 투포트 회로는 내가 회로를 끊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방시켜 보기도 하고 단락시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전류나 전압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해서 값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투포트에 대한 연습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하고 상관없이 좀 열심히 할 겁니다. 이게 잘 돼야만 회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게 기초전기전자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내용요. 이 내용은 이건 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자체계죠, 그죠? 근데 전기의 회로 이론 같은 데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자, 모든 원자요. 원자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더라. 물론 이 모델이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모델이 잘못된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많이 쓰는 게 이 모델이니까 그냥 이걸로 보겠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그죠? 그리고 원자 핵에는요, 핵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다. 이런 정도는 다 알죠. 그죠? 자, 이때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전기적인 양. 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전기적인 양, 전하량이겠죠. 그죠? 전하량과 질량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뭐 책에 참고해도 되는데 그냥 저만 쳐다보고. 자, 우재씨, 전자의 전하량은 얼마고요? 기훈씨, 전자의 질량은? 이불로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자, 나경씨는요? 지금 이불로 모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전자의 질량, 전자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19성 쿨롬 하면서 이건 뭐 전자의 전하량 정도는 그래도 상식으로 전자를 한 사람들이니까 상식으로 봐야죠. 그죠? 그럼 질문을 먼저 다시 할게요. 우영씨, 과가 무슨 과예요?
전기과요. 우재 씨는요?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의 이 전자의 전화량을 모른다고 합니까? 기훈 씨는요? 전자공학과. 나경 씨는? 유진 씨는? 안 들리는데요, 유진 씨는. 이제 들려요. 종현 씨는요? 유저 1은요? 여기는 우리 사람인가요? 자, 다들 전자네요. 그러면 혼자 전기인가요? 지금, 자, 아무튼, 지금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인데 이건 마이너스죠, 그죠? 그 다음에 양성자는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성자는요, 중성자는 전하량이 얼마예요? 말 그대로 얘는 전하량이 없죠? 이건 전하량이 없습니다. 없는 이런 형태로 뭐 원자 핵에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 얼마냐? 라고 하면 그건 사실 안 외워도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고 이런 상식들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전기전자에 나오는 상식들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뭐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니까 가능하면 암기하세요. 이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cm. 9.109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cm라는 이런 형태의 전하량을 가지더라, 질량을 가지더라 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자가 지금 이제 4개 있어요. 그럼 4개 있으니까 얘는 전자 4개에 해당되는 질량이 있겠죠, 그죠? 이 원자는. 그럼 이제 양성자는요, 양성자의 질량은 얼만데 라고 하면 이건 저는 못 외웁니다. 뭐 1.67 아니면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건요, 이 전자 하나의 질량보다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1840배 약. 전자를 1840개 모으면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된다,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책들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1640배 하니까 1840배 하니까 나온 게 수치가 얼마예요? 1.67이에요, 76이에요? 1.6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킬로그램. 이 곱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가지고 자기 거와 이렇게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성자의 질량은 얼만데? 라고 했을 때 이 중성자의 질량은요, 양성자하고 이 질량은 같아요. 그래서 질량은 같다라고 해서 중성자의 질량과 양성자의 질량은 같고요. 전자의 전하량하고 양성자의 전하량은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반대고요.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원자핵입니다. 그리고 원자핵의 규모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놓으세요. 이게 지금 이제 요거요, 실제 크기가, 실물 크기가 이겁니다. 구설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럼 이 구설이 원자핵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구슬을 제외한 나머지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궤도 뭐 이렇게 돌고 있나요? 예,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궤도는 어디쯤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핵의 크기가 진짜 구슬의 크기일 때 돌고 있는 궤도 전자예요. 궤도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는 어느 정도에서 돌고 있냐라는 거, 이건 하나의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실제로 이 구슬이 이거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에 이 구슬을요, 여기에 딱 킥오프하는 곳에 놓았을 때요. 놓았을 때 전자가 도는, 이 바깥쪽에 궤도 전자가 도는 궤도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 핵에 비해서 전자 궤도는 엄청나게 떨어져서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구조는요, 원자 구조는 사실은 엄청 숭숭 뚫려 있는 구조예요. 이게 꽉 차 있는 구조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뚫려 있는 구조로서 되어 있는 게 원자의 구조예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더라 라는 것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이렇게 뿡뿡 뚫려 있는데요, 뚫려 있는 원자 구조가 이게 전자가 공유결합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고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체가 됐다고 해도 그 고체로 된 부분에서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열려 있다 보니까 전자가 그 고체 내부를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핵이 타닥타닥 붙여 있으면 전자가 지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는데 지금 원자에서는 이런 구조더라라는 건 상식으로 좀 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상식적인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제 이런 상식을 알 때 원자에서의 질량, 원자의 질량은요, 질량과 원자 번호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이제 이거요. 지금 원자의 구조가 바깥쪽에 전자가 3개 있고요. 3개 있으면 안쪽에 양성자의 개수가 3개 있습니다. 3개 있고요. 그리고 아무런 전기적 성질이 없는 중성자도 3개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기본 원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얘는 총 전하량은요, 마이너스 3개에다가 플러스 3개니까 이 원자 입장에서 전기적 성질은 뭘 띠고 있냐 라고 하면 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크기가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 원자는 중성 상태의 원자입니다. 중성 상태의 원자다. 그래서 원자가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냐라고 하면 이건 중성인 거예요. 안에 양전기도 3개가 있고 음전기도 3개가 있지만 이건 중성 상태의 원자가 되는 거고요. 이때 원자 번호는 몇 번이고 원자의 질량은 뭔데 라고 하면, 이게 원자 번호는 이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죠. 양성자의 개수가 3개면 얘는 원자 번호 3번이고, 그죠? 그리고 원자의 질량은 전자의 개수는 1840개 모여봐야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니까 이 전자의 질량은 원자 질량하고는 무관해요. 무관한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뭔데 라고 하면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이 중성자의 개수가 질량이 같은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원자의 질량 수가 6이 되는 거죠. 6이 되고 원자 번호가 3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자, 원소 주기율표 다 암기하고 있나요? 저는 이건 다 까먹어가지고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자, 우영씨, 원소 주기율표 1번, 원자 번호 1번 수소 H, 2번은요 He, 헬륨, 3번은 리튬. 그 다음은 저는 모릅니다. 3번까지. 6번은 알아요. 원자 번호 6번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라서. 어쨌든 HI, LI 뭐 해가지고 쭉 하는 이거 자기 정리해가지고 익혀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때 원자 번호 6번 하면 탄소는요, 안쪽 궤도 2개죠, 그죠? 바깥쪽 궤도 4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가운데에 6개가 있고요. 중성자의 개수도 6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원자 번호 6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원자 번호 6번인 탄소예요. 탄소인데, 그냥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지만 질량수는 얼마요? 탄소의 질량수는 12죠, 그죠? 그래서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면서 질량수는 12에 해당되는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것 정도는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는 이런 거다. 그리고 중성 상태의 원자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 중성 상태는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하고 안쪽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원자의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고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같고요. 전자의 약 1840배 정도가 되더라. 그리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한데 합쳐서 그냥 핵자라고 하기도 하더라. 뭐 이런 단어는 그냥 알아서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자하고 양성자에서 전자의 질량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이고 양성자의 질량은 이걸 1840배 곱해보면 됩니다. 1840을 곱하면 이게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자의 진화량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인데 전자라는 말 자체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요. 전자의 진화량을 할 때는 마이너스를 항상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전자의 진화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이라고 해도 얘는 마이너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표시를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줘도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단어는 전공을 하는 사람들, 전자 전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끔 반도체 공부할 때 이런 게 나오긴 해요. 나오는데 뭐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자의 비전화라고 해가지고 질량과 전하량의 비율 해가지고 이거 질량이고 전하량의 비율을 하니까 얘가 1.67이면요. 이게 1.76 곱하기 10의 11성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1.67인지 76인지 구별 못 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뭐가 우선인지를 잘 구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이거죠. 탄소입니다. 핵의 양성자의 개수가 6개 있고 전자가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6개 돌고 있는 이 구조.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 개수가 둘 다 같은 6개 같은 이런 상태를 이 원자 입장에서 중성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최외곽 전자 중에 하나인 이 전자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면요. 떨어져 나가버리면 여기는 빈자리가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원자 입장에서는요. 원자 입장에서는 플러스는 여전히 6개인데 마이너스는 5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플러스가 정기적으로 더 많은 상태를 띈다 라고 하고 양전기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자가 양전기 상태죠. 그죠? 그리고 탄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외부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 궤도로 하나 들어오면요. 플러스는 여전히 6개인데 마이너스가 7개가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더 많은 상태가 되니까 이런 원자를 우리는 음전기 상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런 원자가 처음에는 중성이죠. 그죠? 중성 상태의 원자가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 가지고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양전기나 음전기의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런 단어를 쓰죠. 그죠? 대전됐다. 그래서 대전된 전기, 뭐 전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대전이란 말이 이게 이런 중성 상태로 존재하던 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양전기나 음전기 상태의 원자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대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우재씨, 대전을 시켜본 경험은 있나요? 마이크 잠겼어요. 대전 한 번도 없어요. 기훈 씨는? 우영 씨는? 저는 대전을 엄청 많이 시켜봤어요. 우리 어릴 때는 가지고 놀 게 없어가지고
이거 책받침이죠. 맨날 이렇게 했잖아요. 책받침 이렇게 부벼가지고 이렇게 부비면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 책받침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전자가요. 열을 받아요. 열을 받으면 이 체외곽 전자가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오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오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책받침은요. 플러스 이온의 원자들이 엄청나게 쌓이잖아요. 그죠? 쌓이면 이게 전기적 성질을 띤 책받침이 된 거예요. 이런 책받침을 가지고 앞사람 머리 갖다 대면 앞사람 머리에서는 머리가 푹 서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시켜본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을 시킨다.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한다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 내용. 그래서 지금 제가 책받침을 옷에 부빈다는 말 자체가 열 에너지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투입된 거예요. 에너지가 투입되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때 제가 조금 할 때하고 많이 할 때는 뭐가 달라요? 좀 세게 할 때하고 약하게 할 때는 열 에너지가 가한 양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떨어져 나간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달라지게 되면 이온화된 원자의 개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많은 원자가 대전돼 가지고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냐를 나타낼 때 그 전기적 성질을 띠는 그 크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전하량인 거예요. 물론 이 전하량은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간 전자의 양을 이야기하겠지만 남아있는 양전기의 개수 뭐 이런 형태도 전하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적 성질을 많이 띠고 있으면 전하량은 크다. 전기적 성질이 적게 띠고 있으면 전하량이 작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전하량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전기적인 양을 나타내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책받침하면서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전기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조금은 상식으로 좀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전하량과 전기량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전하량이라는 단어는 뭔지는 알겠죠, 그죠? 전하. 그냥 전하는 일단 대전된 전기.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면 전하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Q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형태인데, 어쨌든 Q라는 말은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는 상태를 전하라고 하고, 그 크기를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전기량. 전기에서는 전기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전자하는 사람들은 전하량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그죠?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전하량이라는 단어만 썼는데 자기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양이고 기호는 Q를 쓰고 단위는 쿨롱을 쓴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그리고 전자 한 개의 전기량,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이건 무조건 암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옷 속에 들어간 전자의 총량, 전하의 총 전하량이 얼만데? 라고 하면 총 전하량 Q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Q는 이게 책받침에 남아있는 전기량은요, 이 이온화된 원자의 개수잖아요. 그죠? 전자가 떨어져 나간 이온화된 원자의 개수인데, 그거보다는 옷 속으로 들어간 전자의 개수. 이 개수가 많으면 책받침에도 많은 양이 남아있을 건데, 이때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전기적인 양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10개 떨어져 나가면 전기장의 양도 10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개가 될 거니까 이건 NE.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근래에 공무원 시험 문제예요. 거기 우리 공무원 말고 거기 고등학생들이 이제 공고 특별 전형 형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공무원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 하나가 다음 중에서 전자로 이루어져서 만드는 전하량이 될 수 없는 값은 뭐냐? 전하량으로서 될 수 없는 거. 답은 보기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이런 보기가 나왔어요. 그럼 전하량은 될 수 없는 게 뭔데? 라고 하면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전자 하나가 1.6이니까
얘는 3.2는 2죠. 전자가 2개 있는 거예요. 전자가 2개 있는 전하량이고요. 그 다음에 6.4는 4E예요. 전자가 4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 8은요, 5E죠. 그 다음에 9.8은 없고 9.6은 있어요. 6E가 되면 9.6이 되죠. 그죠? 근데 9.8이 있으니까 이런 전하량은 만들어질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거기 이 의도로서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지 이게 소수점화되어 있는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더라. 딱 양으로 셀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기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전기 쪽에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게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하를 만드는 것은요, 전자 가지고 만드는데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전하의 양이 많아진다. 전자의 개수가 적으면 전자의 양이 작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때 1쿨롱의 전하요. 전자 하나는 분명히 요만큼인데요. 요만큼의 전하량에다가 뭘 곱하면 이게 1쿨롱이 될 거냐. 우린 전자를 하는 사람들은 1쿨롱은 엄청 많은 전하량이고요.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세 발의 피죠. 1쿨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만 어쨌든 1쿨롱의 전하를 만들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한데? 라고 물어보면요. 이건 여기에다가 이 수치에다가 뭘 곱하면 1을 하는데 라고 하니까 x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분의 1이죠. 그죠?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1.6분의 1 이게 0.624 정도 돼요. 이건 좀 산수를 많이 하면서 익혀 놓으시고요. 그래서 6.24 곱하기 10의 18성기 여기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전자의 개수가 모이면요, 전자가 이만큼 모이면 우리가 전류가 전하량이 1쿨롱이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쿨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쓰는데요, 사실 그 1쿨롱을 형성하려면 전자는 어마하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마하게 모여야 1쿨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Q는 N이다 라는 거, 이거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될 개념입니다. 가전자의 의미는 뭐냐? 가전자가 뭐예요? 원자에서 제일 바깥쪽 자리에 있는 전자. 아까 전에 여기서 이 안쪽에 있는 전자, 이 궤도전자거든요. 얘들도 궤도전자인데 이 궤도전자라고도 하고 얘를 구속전자라고도 해요. 구속전자라고 하는데 이 구속전자, 궤도전자 중에서도 이 제일 바깥쪽 궤도, 이 제일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를 가전자라고 해요. 자, 나경씨, 가전자의 가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아이고, 이런 건 대답을 해줘야죠. 자, 유진씨. 네, 무슨 의미일까요? 가에 있는 거요? 가장자리, 그죠? 우영씨는? 네, 네. 제가 대학을 전 반도체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반도체과를 전공을 하면서 맨날 썼습니다. 가전자라는 단어를. 그때 교수님이 알려줬겠죠. 알려줬는데 저는 그걸 제 마음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할 때 한 5년 전에요. 5년 전까지도 그냥 가장자리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가전자를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가전자의 가짜가 진짜 가장자리인가? 라고 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해봤더니 터무니없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가전자의 가짜가 가장 가치 있는 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전자라는 그런 의미가 가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에서요, 이 안쪽 전자들은 사실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전기적 변환을 하든지 뭘 할 때 쓸모가 없는데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는 뭔가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하든지 공유 결합을 하든지 뭐 이온 결합을 하든지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전자예요. 얘가 전기적 특성을 나타낼 때 제일 중요한 전자들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다. 그래서 이게 밸류입니다. 밸류. 그래서 밸류라는 단어로서 사용되고 이 여기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대를 밸런스 밴드라고 해요. 밸런스 밴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전자대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게 가치 있는 전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원자를 구성해서 원자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뭔가 할 때 제일 의미 있는 전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제일 바깥쪽 자리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가전자다. 또 이 다른 말은 최외곽 전자죠. 그죠? 최외곽 전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들아라는 것 정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원자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건 뭐냐? 원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그 크기는 같나요? 라고 하면 양자의 전하, 양자를 말하는 양성자죠.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그 크기가 같냐라고 했으니까 같죠. 그죠? 원자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했는데 원자핵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전자는 거의 영향이 없죠.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전자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하고 같더라. 그래서 우리 원자 번호가 14번인가요? 14번이 뭐냐? 라고 하면 그건 주기율표에서 14번 찾아서 보면 그거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운데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14개인 그런 구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다. 물질의 구성 요소하고 관계없는 것은 이 광자는 빛을 알갱이화 시켜놓은 개념이 광자죠. 광자고 중성자, 양성자, 전자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보시고요. 전자하고 양성자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뭐냐?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며 같은 종류.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해요? 이건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고 여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요 서로 흡입력이 작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죠?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cm이고 양성자는 전자보다 약 1840배 정도 무겁다. 한 개의 전자하고 양성자가 가지는 전기량의 절대값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 정도가 된다. 그리고 원자에서 양성자의 숫자는 원자 번호와 같다라는 것 정도는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가장 그냥 기본적인 상식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한 거고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 처음이니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하고 오늘은 많이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하고요. 지금 해야 될 거요. 나중에 학교 가셔가지고 꼭 써먹어야 될 내용들이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 다 알겠지만 꼭 좀 보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 할게요.